지금 중국이 큰 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 명문가의 상속녀이자 유럽 예술의 중심 파리에서 자랐고 미국 동부 명문대에서 철학을 배웠으며 일본 교토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한 여인. 단 일주일간의 서울 방문 후 모든 생각이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이렇게 깊은 나라일 줄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K-팝 열풍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에요. 그녀의 이 한마디에 중국 SNS는 발칵 뒤집혔고 중국 정부는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무너뜨린 걸까요? 한국은 어떻게 그녀의 모든 세계관을 바꾸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 위치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제 빅토리아 피크의 침실 창문에서 바라보면 홍콩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별바다처럼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그 불빛들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경치는 매일 저에게 우리 가족이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제 이름은 레이 첸이에요. 저는 부유한 첸 가문의 외동딸이죠. 아버지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첸 인터내셔널 그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또한 홍콩에서 중국 외교관으로도 일하고 계셨고요. 어머니는 항상 조용하고 우아하셨어요. 중요한 남자의 완벽한 아내였죠. 매일 아침은 같은 패턴을 따랐어요. 비단 시트가 깔린 넓은 침실에서 일어나면 류 셰프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보통은 신선한 과일, 요구르트, 그리고 고급 도자기 접시에 아름답게 배열된 페이스트리였죠. 제 개인 스타일리스트는 그날 입을 옷을 골라놓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비싼 샤넬 재킷이었어요. 우리 집은 4층짜리였고 3명의 개인 셰프, 5명의 가정부, 그리고 2명의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다른 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어요. 밖에는 회색 롤스로이스가 저를 학교에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학교가 아니라 마이너스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가문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였죠. 제가 복도를 걸을 때면 다른 학생들은 비켜서곤 했어요. 어떤 이들은 부러움의 눈길로, 다른 이들은 두려움의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벽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첸 가문의 일원이 되는 대가였으니까요. 오늘 학교에서 원 교장 선생님이 모든 것을 바꾸는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졸업 여행지가 한국 서울이 될 거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실은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여학생들은 K-팝 콘서트와 한국 스킨케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남학생들은 한국 비디오 게임과 음식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왜 한국에 그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항상 한국의 중국 문화를 베끼고 일본의 그림자 속에 사는 작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리나 밀라노는 어때요? 그런 곳이야말로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죠.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미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 결정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우리의 가장 좋은 접시에 제공된 5가지 완벽한 코스 동안 여행에 대해 언급했을 때 아버지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서울은 괜찮아. 그는 음식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씀하셨어요. 첸그룹이 그곳에 몇 가지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저는 그녀가 포크를 들고 있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어요. 오늘 밤 어머니는 달라 보였어요. 마이너스 마치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끈처럼 긴장하고 계셨죠.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제 방까지 따라오셨어요. 이건 특이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거의 제 개인 공간에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녀는 제 무거운 나무문을 닫고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런 다음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크림색 봉투를 꺼내셨어요. 레이, 그녀는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가게 되면 이 주소를 방문해 주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봉투가 제 손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런 모습이신 적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그녀의 눈은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밝게 빛나고 있었죠. 두려움, 희망. 처음으로 저는 이 여인이 실제로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항상 제 삶, 제 가족, 세상에서의 제 위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신비로운 봉투를 들고 있으니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완벽한 첸 가문 생활에서 숨겨져야 할 만큼 중요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제가 깔보도록 배운 한국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걸까요? 저는 봉투를 베개 밑에 슬쩍 넣었어요. 그것이 제가 저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요. 한국어 유튜브 대본으로 이 텍스트를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일상 언어와 과거 진행형을 활용하여 친근하고 생생한 느낌을 살려보겠습니다. 게임 제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살짝 방금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유리벽을 가진 현대적인 건물이 보이고 있었죠.
이곳은 아버지가 설명했던 후진국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더러운 거리와 낡은 건물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로봇들이 여행자들의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고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들이 사람들을 다양한 구역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무빙워크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편안한 좌석에는 휴대폰 충전소가 내장되어 있었죠.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저는 주머니 속 크림색 봉투를 꽉 쥐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리무진이 우리 반을 시그니엘 서울 호텔로 데려갔어요. 물론 저는 가장 큰 방 마이너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쓰고 있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내려오는 창문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서울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높은 빌딩들, 녹색 공원들, 그리고 구불구불한 강들로 가득했어요. 홍콩만큼이나 현대적으로 보이고 있었죠. 반 친구들이 쇼핑 여행과 레스토랑 방문을 계획하는 동안 저는 킹사이즈 침대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에는 북촌한 옥마을이라는 동네의 주소가 적힌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죠. 그걸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컨시어지에게 그 주소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 동네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의 놀란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첸양. 그곳은 우리의 가장 역사적이고 명망 높은 지역 중 하나예요. 많은 중요한 분들이 그곳에 살고 계세요. 다음날 아침 반 친구들이 K-팝 댄스 수업을 가는 동안 저는 몰래 빠져나왔어요. 제 개인 운전기사가 내온 간판, 상점들, 그리고 사람들로 붐비는 바쁜 거리를 통과하고 있었죠. 서울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이너스 사람들은 직장으로 서두르고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요리하고 상점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대적인 건물들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좁은 거리로 돌아섰어요. 그 집들은 어두운 나무벽과 고대, 중국 건물을 연상시키는 곡선형계와 지붕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특한 스타일을 갖고 있었죠. 이곳이 북촌한 옥마을이었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주소와 일치하는 집 앞에 멈추자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그 집은 우리 홍콩 저택보다 작았지만 조용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돌길이 작은 정원을 통해 나무로 된 정문으로 이어져 있었죠. 제가 문을 두드릴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은발의 친절한 눈빛을 가진 노부인이 나타났어요. 그녀가 저를 보자 그녀의 손이 입으로 날아갔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 영혼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레이,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어요. 내 어머니의 눈을 가졌구나. 집안은 깔끔하고 단순했어요. 한국어로 된 아름다운 족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낮은 나무 탁자가 앉을 수 있는 방석들과 함께 메인룸 가운데에 놓여 있었어요. 바닥은 제 발 아래 따뜻했어요. 그 여인은 섬세한 녹색 잔에 차를 대접했어요. 그런 다음 사진첩을 꺼내 제 앞에 놓았죠. 첫 번째 앨범을 열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첫 페이지에서 제 숨이 멎게 한 사진이 있었어요. 졸업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졸업장을 자랑스럽게 들고 서 있었죠. 그녀는 서울대학교 색상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제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마이너스 하지만 너무 달랐죠. 이 여성은 활짝 웃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자신감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미나, 일본 문학과 수석 졸업생. 김미나. 홍콩에서 제 어머니가 불리던 챗 메이링이 아니었어요.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이너스 학생으로서, 젊은 교수로서,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모습, 감탄하는 학생들에 둘러싸인 모습이요.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제가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 어머니는 우리의 가장 밝은 별이었단다. 노부인 마이너스 제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베이징에 유학을 가서 내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는 말이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세계 전체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피의 절반은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제 정체성의 절반이 평생 동안 저에게서 숨겨져 왔던 거죠. 그날 밤 호화로운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마이너스 제가 항상 완전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던 얼굴이요. 이제 저는 제 얼굴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누구지? 저는 제 반영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거울 속의 소녀는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워 보이고 있었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요. 제 마음은 답이 없는 질문들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반 친구들은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챘지만 그들은 제가 평소처럼 잘난 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생각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를 만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식사를 손도 대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저를 행복하게 했을 호화로운 호텔 음식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저는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야 했어요. 마이너스 첸 부인이 되기 전에 존재했던 김민아 교수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저에게 또 다른 주소를 주셨어요.
그녀는 제게 지금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가장 좋아하는 제자인 김도윤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바로 그날 가기로 결정했어요. 택시는 저를 강남으로 데려갔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세련된 사람들로 가득한 지역이었죠. 김도윤이 일하는 건물은 적어도 50층 높이였고 구름을 반사하는 유리 전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상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배는 긴장감으로 조여오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인상적이었어요. 마이너스 개방적이고 현대적이며 벽에는 상패들이 줄지어 있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내려오는 창문을 통해 제 아래로 서울 전체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곳은 아버지가 한국 기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묘사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곳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였어요. 김도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어요. 마이너스 아마 30살 정도였을까요? 그는 깊은 인사로 저를 맞이하고 넓은 회의실에서 차를 내어주었어요. 우리 사이에 놓인 테이블 위에 그는 여러 폴더를 올려놓고 있었죠. 이것들은 당신 어머니의 학술 논문들입니다. 그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가득한 페이지를 보여주며 하나의 폴더를 열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 교류에 관한 그녀의 연구는 우리가 공유된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논문들을 부드럽게 만져봤어요. 제 어머니가 이 글들을 쓰셨던 거예요. 집에서는 말을 걸어야만 대답하고 행사에서는 항상 아버지 뒤에 두 걸음 물러서 계시던 바로 그 어머니였어요. 여기 이 페이지들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또렷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혁명적이었어요. 김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처음 가르쳐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의 커리어를 쌓았죠. 그는 저에게 어머니가 교실 토론을 이끌거나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사진, 그리고 상을 받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이미지에서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서 있었어요. 마이너스 제가 알고 있던 조용한 그림자 같은 여인과는 전혀 달랐죠. 빌딩을 나왔을 때 제 머리는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서울의 밝은 네온 불빛이 제 눈물을 통해 흐릿하게 보이는 가운데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걷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숨길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녀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에 빠져있다 보니 오토바이가 거의 제 앞까지 다가올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토바이는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함께 제 주위로 급회전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다가 젖은 보도에서 미끄러져 세게 넘어졌죠. 제 비싼 핸드백이 바닥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면서 안에 내용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한 손이 저를 일으키기 위해 내려왔어요. 그 청년은 20살 정도로 보였고 친절한 눈빛과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민수라고 소개했는데 대학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제 긁힌 손바닥을 보고는 근처 약국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 상처를 닦는 동안 그는 책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영어를 잘했고 제가 가족 이름을 언급했을 때도 인상받거나 위축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중국 사람이세요? 그가 붕대를 붙이면서 물었어요. 그 질문은 불과 며칠 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반만요, 저는 스스로도 놀라면서 말했어요. 사실 반은 한국인이에요. 이건 제가 그 말을 소리내어 처음으로 한 거였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는 뭔가 먹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그를 말리기도 전에 그는 우리 둘을 위해 길거리 음식값 한 대에서 매운 떡볶이를 사왔어요. 저는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아버지가 알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떡볶이는 제 혀를 따갑게 했지만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마이너스 맵고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죠. 우리는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색색의 등불을 단 보트들이 떠다니고 가까운 공원에서는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어떻게 반은 한국인인데 떡볶이를 모를 수 있어요? 민수는 음식에 대한 제 반응을 보고 웃으며 물었어요. 천천히 망설이면서 저는 이 낯선 사람에게 제가 발견한 것들의 일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열등하다고 믿으며 자란 것에 대해,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알게 된 것에 대해, 더 이상 제가 진정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요.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방해하지는 않았죠.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한동안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체성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마침내 말했어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조금씩 발견해가는 거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저는 제가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어머니를 위해 울었어요. 저에게 숨겨졌던 한국의 유산을 위해 울었고요.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알았다면 제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울었어요. 아침이 왔을 때 저는 공허하지만 어쩐지 더 가벼운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 안에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달라진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던 거예요. 저는 호텔 직원이 준비해둔 비싼 옷들을 바라보다가
대신 가방 맨 바닥에 있던 간단한 청바지와 스웨터를 골랐어요. 평소 제 머리를 손봐주던 스타일리스트를 부르지 않고 직접 머리를 묶고 있었죠. 오늘은 계획이 있었어요. 반 친구들이 유명한 상점들로 쇼핑 여행을 가는 동안 저는 선생님께 대신 문화유적지를 방문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라고 말했죠.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저는 작은 베이커리에 들렀어요. 신선한 빵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진열장에 맛있어 보이는 몇 가지 디저트를 가리켰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샀어요. 다채로운 한국 돈을 조심스럽게 세어가며 말이에요. 가게 주인은 예쁜 상자에 리본을 매어 빵들을 포장해주고 있었어요. 상자를 가슴에 안고 저는 북촌에 있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제가 다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제가 직접 싼 빵을 내밀자 그녀는 너무 따뜻하게 미소 지어서 제 안에 있던 무언가 팽팽한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저를 작은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요리사팀이 있는 우리 집 주방과 달리 이 공간은 작았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다채로운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그녀는 저에게 제대로 된 한국차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뜨거운 물을 흘렸을 때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걱정 마, 그녀가 말했어요. 내 어머니도 처음에는 부엌에서 서툴렀단다. 우리는 방석 위에 앉아 낮은 나무 테이블에서 더 많은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동해에서 파도 속에서 놀고 있는 어린 소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벚꽃나무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는 10대 시절의 어머니도 있었고요. 각 사진은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제 역사의 한 조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많은 번 내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단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강력하지. 오후에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그냥 유명한 장소를 체크하는 관광객으로 가지 않았어요. 제 뿌리와의 연결을 찾는 사람으로 갔죠. 가이드가 궁이 일제강점기 동안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재건되었다고 설명할 때 저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외세에 맞서다 살해당한 민비 왕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저는 오래된 돌들을 만지며 그것들이 목격했을 모든 역사를 상상해 보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이너스 존경심, 어쩌면 심지어 자부심이요. 아버지가 저에게 경시하도록 가르쳤던 이 문화는 정말 많은 것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일부였죠. 나중에 저는 민수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일부러요. 그는 대학교 정문에서 저를 기다렸고 문학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데려갔어요. 저는 평범한 학교 교실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다니던 사립학교에서는 수업이 아주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교실이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함께 웃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수는 제 가족 이름이나 부를 언급하지 않고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들은 저를 첸 가문의 상속녀로 대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그저 대화할 새로운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죠. 우리는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평범한 쟁반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제가 먹어왔던 많은 비싼 식사들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대학에서 뭘 공부하고 싶어요? 민수의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저는 언젠가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경영학이나 금융을 공부할 거라고 항상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가능성들이 긴 복도의 문들처럼 제 앞에 열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문학이요? 저는 말했어요. 아니면 문학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해가 지는 동안 저를 엔서울타워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라가며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죠. 위에서 보니 서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어요. 마이너스 거리를 따라 흐르는 자동차의 강들, 녹색 공원들의 패치, 하늘을 향해 뻗은 건물들의 군집이요. 타워 꼭대기에는 수천 개의 다채로운 자물쇠들이 난간에 걸려 있었어요. 민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자물쇠를 달아 깨지지 않을 소원이나 약속을 상징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빨간 자물쇠와 마커를 샀어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두 개의 이름을 써넣었어요. 첸 레이와 김지아. 제 중국 이름과 할머니에 따르면 제가 가졌을 한국 이름이요. 저는 다른 모든 자물쇠들 사이에 난간에 자물쇠를 달고 아래에서 반짝이는 도시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첸 레이가 아니었어요. 권력 있는 가문의 완벽한 딸? 그렇다고 단지 김지아도 아니었고요. 한국인 교수의 손녀.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두세 개를 모두 포함하는 무언가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진짜로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는 대화는 일정이나 적절한 행동 방식, 가업에 관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 수천 마일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녀에게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대학 시절, 그리고 그녀가 썼던 논문들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녀는 조용했어요. 그런 다음 조용히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각 단어와 함께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을 들었어요. 마치 그녀도 자신이 예전에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제가 진짜 누구인지 배우고 있어요. 전화를 끊기 전에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진짜 누구인지도 배우고 있어요. 비행기가 홍콩을 향해 하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저는 익숙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죠. 높은 빌딩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빅토리아 항구는 햇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 이 경치는 저를 자랑스럽고 중요하게 느끼게 했었죠. 이제 그것은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저 더 큰 세계의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반 친구들은 한국 화장품과 K-팝 기념품으로 가득 찬 쇼핑백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울을 관광객으로 경험했죠. 저는 저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사람으로 경험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평소처럼 저는 먼저 나가도록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아버지는 VIP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키 크고 중요한 모습으로 서 계셨고 짙은 선글라스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문화 탐험 여행은 즐거웠니? 그는 항상 그렇듯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잠시 동안 저는 거의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완벽한 첸 가문의 딸이 되는 것.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그의 선글라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북촌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턱이 살짝 긴장하는 것을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의 침묵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운전기사는 듣지 않는 척하며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가 빅토리아 피크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웅장한 현관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는 단순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그녀가 제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즉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제 두세 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홍콩과 서울, 첸과 김. 자정 무렵 저는 일어나서 제가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초대받지 않고 아버지의 서재문을 두드렸죠. 그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항상 이 방에서 그가 왕자에 앉은 왕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두운 나무와 중요해 보이는 책들이 있는 방에서요. 이제 그는 그저 한 남자로 보였어요. 물론 권력 있는, 그렇지만 그저 한 남자였죠. 왜요? 저는 간단히 물었어요. 왜 제가 누구인지의 반을 숨겼나요? 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문질렀어요. 처음으로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앉거라, 레이,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밖에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과의 연결로 인해 손상될 수 있었던 비즈니스 이익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는 정치와 국가 간 경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는 자부심에 대해 말했어요. 중국인이라는 자부심, 첸 가문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 제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에 관한 자부심이요. 어머니는 동이 틀 무렵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저는 그녀가 이전에 허락 없이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소파에서 제 옆에 앉았는데 등은 곧게 펴고 있었지만 눈은 맑고 직설적이었어요. 나는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쉬운 길을 갖길 원했단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대신 나는 내가 너 자신의 일부에 대한 거짓말을 믿도록 내버려 두었지. 우리 셋은 그날 제 인생 전체보다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눈물도 있었고 높아진 목소리도 있었고 긴 침묵도 있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우리는 그저 완벽한 가족 사진 속 역할이 아닌 진짜 사람들로서 이야기했어요. 3개월 후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거절했어요. 대신 저는 서울대학교 어머니의 학교에 지원했죠. 아버지는 처음에 화가 나셨어요. 그는 서성이며 가족의 기대와 적절한 경력 경로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죠. 그런 다음 그는 며칠 동안 조용해졌어요. 마침내 그는 어느 저녁에 제 방에 와서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만약 이것이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마. 그리고 아마도 방학 동안 우리의 서울 및 홍콩 사무실 둘 다에서 인턴십을 완료할 수 있을 거야. 완벽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몇 달 동안 가장 많이 변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매 수업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있던 꽃이 마침내 햇빛을 받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더 당당하게 서고 더 자유롭게 웃었으며 때로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와 의견이 다르기도 했어요. 서울대학교 첫날 저는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청바지 위에 한국 전통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재킷을요.
너무 한국적이지도 너무 중국적이지도 않았지만 저에게 맞는 새로운 무언가였어요. 제 책상의 이름표에는 첸 레이 김지아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 유산의 양쪽 모두를 인정하는 거였죠. 세 반 친구들이 제 배경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간단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괜찮았어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처럼 정체성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과 앞으로 올 것을 모두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변해가는 거죠. 저는 아버지의 딸이자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홍콩의 야망이 한국의 회복력 있는 정신과 함께 저를 통해 흐르고 있어요. 저는 제가 되라고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발견하기로 선택한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 번에 하나씩 진실된 발걸음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북촌에 계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제 서툰 한국어로 대화했는데 매일 조금씩 향상되고 있었죠. 할머니, 저는 말했어요. 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집에 온 것 같았어요.